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저 분당차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하고 있고 전공은 이제 공황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황이라 하면 굉장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불안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살짝 가슴이 뛴다든지 뭐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좀 견딜 정도고 조금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크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미쳐버릴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강도가 높은 불안이 갑자기 밀려올 때, 그게 이제 공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그 공황이 한 10분 정도 계속되니까 너무 이제 힘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공황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이제 너무 심하게 된 상태라고 봐서 발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너무 심하게 돼서 발작 수준까지 됐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공황 발작이 되면 이제 주로는 이제 심혈관계,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폐나 뭐 이런 데 관련된 증상들이 주되게 나타나는데, 이 심장이 막 빨리 뛰어가지고 이거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숨이 너무 차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된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나 이거 죽어버리겠구나, 미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한 10분 정도 계속 되는 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너무 어려운데, 공황 발작이 오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여기서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방법은, 사실은 뭐 한 번이라도 뭐 공황 발작을 경험했거나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다면 이거 죽는 병 아니다 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되뇌이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되뇌이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저번에 내가 그런 발작이 왔을 때 문제가 없지 않았었느냐, 그래 믿자 해가지고 그걸 되뇌이면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10분 내에 가라앉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잔류 증상들은 남아 있겠지만 보통은 30분 이내에 가라앉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도 사실은 그 치료할 때 맨 처음 오자마자 공황 발작이고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면 제가 맨 마지막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 죽는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치료 효과가 확 있는 사람들이 20-30%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그걸 믿고 발작이 왔을 때 이거 죽는 거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 믿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이거 안 죽는 걸 다시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응급실에서도 푸대접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딴 데는 진짜로 뭐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황 발작으로 오면은 쳐다도 안 봐, 너무 급해가지고 막 쳐다도 안 봐가지고 화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조금 알게 되면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들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 우리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호흡을 시키는데,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근데 호흡을 시키면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좋아질 거야, 이거 별로 이렇게 죽지는 않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실 차이고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는 치료 효과가 20-30%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나는 믿어야 되는데, 이걸로 믿기보다는 호흡으로 어떻게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호흡으로 가리키는 거는 보조지, 그거는 그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려면은 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들어가서 뭐 8번에서 한 12번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도 뭐 제법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거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잘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보면 인지행동 치료에 우리가 자조요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사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한 30-40% 효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뭐 거기도 1세션부터 한 뭐 20세션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뇌를 그것도 일종의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그 불안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인지적인 우리 오류를 교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지적인 재구성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인지적 재구성은 교육과 본인의 학습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명상 관련된 이제 인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통 우리 인지행동 치료는 이미 생긴 다음에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가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요새 최근에 이제 제3세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우리 마인드풀니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인드풀니스의 장점이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이 생기기 전에 스트레스 발작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요새는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뭐 다 퍼져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 많이 퍼져가지고 뇌가 뭐 전반적으로 다 변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을 하면 좋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마다 사실은 발작이 일어나는 아주 크리티컬한 발작이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그 사람한 그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방적으로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지고, 대부분 또 운동하면 좋아지고 딴 건 안 하고 운동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운동이 막아주는 효과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효과 정도고,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별이나 상실이 있을 때가 발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나 상실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조절을 하는, 뭐 약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취약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인드풀니스를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마인드풀니스를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도 한 뭐 8주, 10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약물 조절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마인드풀니스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에도 걱정을 막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시험이 있거나 모레 시험이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 뭐 오늘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시험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라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성인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인드풀니스나 스트레스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이제 걱정이 너무 과하게 꼬리를 무는 순간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면 현재를 집중해서 현재만 지금 경험하는 게 현실이지, 그거 일어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리 물 때 내가 막 나를 깨닫게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 꼬리가 그걸 물어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딱 알아차리면, 멈추자. 그거 가게 냅두자. 그리고 현재에만 집중하자. 라는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게 슬슬슬슬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사실은 현재에 집중하기, 그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마인드풀니스의 정의거든요. 그 정의의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 8주 동안. 그러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배웠고, 그것도 스트레스 조절을 하게 되면,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까지 잘 안 가죠. 신경이 흥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사실은 많이 좋은 걸로 돼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 공황장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의 치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은 효과는 비슷비슷하고, 또 같이 할 경우 시너지도 좀 많이 난다 그러고요. 마인드풀니스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느냐를 가르쳐 주고요. 여기는 밖에서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는. 그래서 이걸 약간 섞어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도 사실은 뭐 고급 명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사실은
워낙 프로그램들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 호흡하는 명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조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하는데, 3분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1분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목소리는 이렇구나, 내 손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다리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를 바라보고, 이때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은 좀 얘기하는 때니까 이걸 잘 끝내고 내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감정은 뭐 그럭저럭 잘 끝나가는 거 좋다. 근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뭐 또 앞에 오는 손님이 너무 힘들다, 이런 감정이 있다든지, 그걸 딱 바라보는 거죠, 1분 동안. 그래서 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내려놓고 호흡을 폐로만 하는 겁니다. 폐로만, 배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1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배에 집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호흡과 배에. 그 다음엔 전신으로 그걸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식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복잡한 생각이나 뭐 판단하지 말고 뭐 신체로 이렇게 딱 확대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완이 되지 않더라도 뇌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명상이 가장 쉽고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명상입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뭐 시냇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시냇물에 발 담그기 명상, 구름 바라보기 명상, 추우면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가 있는 상상하는 명상,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가장 쉬운 명상 중 하나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 시냇물에 발 담그고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바라보고 있는 상상만으로도 뇌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좋구나. 그 다음에 호흡 확대, 전신으로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 추우면 온천에 들어가서 따뜻하다, 팔이 이완이 되는구나, 기분 좋다. 그 다음에 호흡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상상을 이용한, 본인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을 상상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아주 간단한 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나 아니면은 낮은 수준에 있는 자해 충동이 있거나 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울증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깊은 명상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낮은 수준의 명상을 시켜요. 그리고 약간 뭐 불안증이나 약간 우울증인데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같이 깊은 30분 동안 하는 명상을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간단한 그런 기법만으로도 환자분들이 상쾌해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병상을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마음도 약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정신병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취약한데 거기다가 이제 뭐 너무 그냥 깊게 시킨 거죠. 근데 뭐 왜 깊이 못 시키냐면, 사실은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 불안하니까, 좀 내지는 우울하고 힘드니까 집중을 3분 이상 시킨다는 게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즐겁게 느끼게 해주고 뭔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짧게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정신과학에서 정신과 이제 의사들도 많이 이제까지 한 건,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약점을 알아내는데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점 위주의 치료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라이시스 때 정신과에 와서 나쁘게만 보고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더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환자의 강점 위주의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많이 그 긍정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도 보면은 그 중에서도 포지티브 이모션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걸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게 안티 스트레스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를 막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나가서 우울 불안까지 막는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감정에 뭐가 좋더냐 이렇게 보니까, 뭐 단순히 그냥 옵티미즘, 우리가 긍정적인 낙관주의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인드풀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것이 바로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감정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라는 건 현실을 있는 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특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감사하기, 우리 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연민을 갖기, 유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인드풀니스 플러스 긍정적 정서를 결합시키는 감사하기, 유머, 웃음 치료 뭐 이런 게 다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중에서 효과적인 걸 또 발견을 하면 아마 그게 메인스트림을 또 끌 수도 있는 다음 세대 뭐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